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한준 기자입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이 라치오를 상대로 2023-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1차전 패배를 뒤집고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투엘 감독 체제에 들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에릭 다이어와 마테이스 더 리히트와 주전 경쟁에서 밀려 벤치를 지켰다는 점인데요. 대체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에서 전력의 선수 평가를 받았던 다이어에게 밀린 이유가 무엇인지 토마스 투엘 감독의 인터뷰와 라치오전 경기 세부 기록, 독일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엘 감독이 최근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서도 사실 완전히 밀려났고 또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도 비록 로마 원정이긴 했지만 전력상 한 수 아래이자 특히 올 시즌의 라치오는 리그 내에서도 이탈리아 세리에 A 내에서도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던 팀이기 때문에 그 팀과의 16강 1차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경질될 수 있다. 이제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뿐 아니라 2차전 결과에 대해서 경질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파다하던 와중에 정말 극도의 위기였죠. 지난 주말에 프라이부르크와 분데스리가 경기까지도 바이에른 뮌헨이 비겼기 때문에 이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씻어내고 3대0 정말 무실점 경기도 오랜만이고 대량 득점도 오랜만이고 특히 후반기 들어서는 케인 선수도 조금 부진했잖아요. 근데 이날 케인도 멀티골을 넣고 말씀하신 대로 투엘 감독이 위기론인데 이 정도 경기력이면 이거 경기를 물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싶을 정도의 정말 좋은 경기였는데 왜 김민재 선수는 벤치에 있었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김민재 선수가 없을 때 이런 좋은 경기력이 나왔느냐. 이거 독일 언론의 억가가 아니라 정말 김민재 선수가 문제였던 건가? 이렇게 또 이제 단순하게 보시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언론 보도를 봐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왜냐면은 독일 현지 언론은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더 리히트 선수와 지금 에릭 다이어 선수의 선발 출전을 좀 예상을 했고 그 외의 해외 언론들은 다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독일 언론들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독일 언론이 그냥 온라인성으로만 기사를 쓰는 매체가 아니라 키커와 빌트였어요. 즉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가 있는 매일같이 바이에른 뮌헨 훈련장도 가고 구단 관계자도 취재하는 그런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런 전망을 내놓은 거고 물론 애초에 키커지에서 김민재 선수를 라치오전에는 벤치로 보내야 한다. 다이어와 더리우트를 선발로 써야 한다라고 주장한 보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기자들이 이런 의견을 낼 때는 기자의 개인적인 혼자만의 뇌피셜로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온라인 매체, 현장에 안 가는 기자들은 자기 생각만으로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현장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구단이나 현수 관계자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이제 종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바이에른 구단 내부에서 이미 그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는 좀 밀려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그런 가운데 빌트지에서 경기 하루 전 최종 훈련에 조끼를 입은 선수들이 주전조잖아요. 보통 훈련할 때. 근데 김민재 선수가 그 주전조에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고 실제로 이날 경기 선발 명단에서 빠졌는데 우파메카노 선수가 물론 퇴장 징계로 이날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 있긴 했는데 이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원래는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주전 센터백이다가 지금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특히 우파메카노도 후반기에 경기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다이어 더리우트에 이어서 우파메카노에게까지 밀리는 4옵션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언론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저희들도 사실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설마 김민재 선수를 빼겠어? 투엘 감독의 운명이 걸린 경기인데 그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빠졌습니다. 투엘 감독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한 건지 궁금했어요. 예, 빌트지에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 이번 경기를 중계했기 때문에 그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기 전에 질문했던 그런 부분들, 왜 김민재 선수가 벤치에 내려간 것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네. 해외 중계 방송도 의아한 거죠. 다이어에 대해서는 물론 영국 팬들은 영국 선수니까 지지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 나폴리의 세리에 A 우승주역이자 발롱도르 리스트에서 순위에서 센터백 중에 1위를 차지했던 선수잖아요. 그런 선수를 이제 밀려낸 것에 대해서 빌트지도 가장 중요한 경기에 투엘 감독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선수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센터백 김민재는 당분간 경기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게 선발 출전 명단이 나왔을 때 보도니까 교체로라도 나오지 않겠어? 라고 이제 전망을 한 건데 교체로도 안 나왔죠. 더리히트와 에릭 다이어가 출전한 것에 대해서 투엘 감독이 이제 대답을 했어요. 네. 투엘 감독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우파는 출전 정지를 당했다. 지난 경기 때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오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더리우트와 에릭 다이어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매우 잘 뛰었다. 민재에 대한 어려운 결정입니다. 경기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대목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는 잘 안 돼요. 이 대목을 이제 이해하자면 사실 선수의 선발 그리고 선수를 벤치에 내리는 결정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외부에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선수들에게도 사실은 개인 맞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못하니까 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김민재 선수가 못해서 뺐다라기보다 김민재 경기력이 안 좋아서 뺐다라기보다 우리는 앞으로도 김민재가 필요한데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 이길 때의 패턴과 전술 운영을 봤을 때는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더 잘했다. 여러 최근 경기들을 지켜봤을 때 이거 만약에 사실 이제 두 골 차로 못 이기면 탈락이잖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감정적인 선택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선택, 실력의 선택을 할 때 김민재 선수보다 그 라이프치히 전에 보여줬던 다이어와 더리우트의 센터백 조합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 계획, 우리의 이 계획대로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경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실점 대승을 거뒀단 말이죠. 네. 선발 명단이 어땠는지 살펴보면 헤리 케인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무시알라, 뮬러, 사네가 2선이고요. 고레치카와 파블로비치가 투미들 그리고 포백 라인은 게헤이루, 다이어, 더리우트, 키미히 그리고 노이어가 골문을 지켰고 후반전에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데이비스가 교체로 나온 부분도 있고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마티스텔도 교체로 나왔고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한 라이머, 그나브리까지 그러니까 이제 부상 회복 선수를 대부분 투입한 것은 거의 이제 경기의 승패가 기울었을 때 조금 이제 이 선수들에게 감각을 키워주기 위한 교체를 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후반에 교체로도 안 나온 것은 사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이어와 더리우트의 평점도 이제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도 7.3, 7.9니까 매우 높은 수준이고 네. 기록적으로나 전반적으로 일단 무실점 경기를 했으니까 이 선수들이 뭐 잘못한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치오가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부진하고 또 지난 시즌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보면 라치오의 그 전방 압박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했어요. 사실 압박이 없는 경기를 했고 그럴 때 이제 더리우트와 다이어의 강점이 빛나는 거예요. 전방 압박이 강할 때 이제 사실 다이어가 굉장히 큰 약점들을 노출해 왔었는데 지금 라치오 선수들이 아웃 오브 포제션 공이 없을 때의 선수별 점유 영역을 보면 상대 지역에 안 내려가고 그냥 밑으로 와 있어요. 이게 왜 네. 그러냐면은 1차전 홈 경기를 이겼잖아요. 이제 2차전 원정 경기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경기를 준비한 겁니다. 내려가서 그냥 지키는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리우트나 다이어가 압박을 안 당하고 공을 편안하게 소유하고 본인들의 장점인 빌드업과 패스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도 빌드업이 좋은 선수이긴 한데 나폴리 시절에도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가 발전시켜야 되는 게 후방 빌드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도 실제로 발전을 했고요. 근데 다이어는 본래 미드필더 출신이고 그리고 더리우트는 본인 자체가 네덜란드 출신으로 패스 능력이 가장 우수한 선수예요. 즉 대량 득점, 최소한 2골 차의 승리가 필요한 바이른 입장에서는 투엘 감독이 만약에 한 골을 실점한다고 하면 3골, 4골까지 넣어야 될 수 있잖아요. 네. 공격 전개를 극대화할 선수를 선택한 것이고 라이프치히도 사실은 바이에른을 상대로 전방 압박 없이 내려서서 경기를 하는 패턴을 했을 때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잘 뛰었던 것을 참고해서 라치오가 최근 경기 패턴을 보니까 지금 전방 압박할 수 있는 팀이 아니구나. 게다가 베테랑 골잡이인 임모빌레 자신이 체력도 떨어지고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안 하는 선수거든요. 즉 라치오가 임모빌레를 투입하는 상태에서는 전방 압박 전술을 쓸 수가 없다. 내려서서 역습하면서 뒷공간이 생길 때 그걸 이제 공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뒷공간이 생길 때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데 더리우트와 다이어는 어렵지 않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공이 없을 때를 보세요. 아웃 오브 포지션. 굉장히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다이어와 더리우트에게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선수들이 앞에서 이날 경기는 사네도 수비 잘해줬고 뭐 무시알라라든지 혹은 이제 파블로비치 선수가 특히 미드필드 라인에 너무나 좋은 1, 2선 수비를 보여주다 보니까 더리우트와 다이어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얘기는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 필요한 경기보다는 최근에 투엘 감독이 아쉬워했던 부분들 너무 튀어나가서 뒷공간을 야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임모빌레를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파메카노가 있으면 김민재 선수가 치고 올라갔을 때 우파메카노 뒤를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데 네. 다이어나 더리우트는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면 김민재 선수의 전진 수비들을 커버해줄 수가 없어요. 즉 우파메카노가 없는 상태면 김민재를 안 쓰고 더리우트와 다이어로 센터백을 내세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김민재 선수가
더리우트나 다이어에게 요구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아쉬운 판단이라고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생각이 맞으려면 더리우트나 다이어가 이날 경기를 못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놓고 보자면 적어도 이 경기만 놓고 보면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아주 준수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판단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네, 바이에른과 이제 라츠오의 경기는 경기 세부 지표를 보면은 기대골값도 3.37에서 0.46으로 좀 일방적인 경기를 했고 위협 지수 또 볼 점유율 아주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지금 패스 네트워크를 보면 라츠오가 얼마나 소극적인 경기를 했는지 알 수 있죠. 예, 역시 굉장히 밀려내려 왔고 특히 중원이 없어요. 축구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좌우 사이드 플레이를 했는데 그것조차 전진이 안 됐습니다. 상대 지역까지 올라간 경기가 거의 없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 지역에 플레이가 없고 전방 지역 플레이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와 더리우트의 후방 빌드업을 편안하게 전개하면서 또한 앞선에 이제 이날 코어 역할을 했던 중원의 파블로비치와 더불어 중원을 장악했다. 중원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다이어, 더리우트, 파블로비치의 고레츠카까지도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앞에 있는 밀러, 무시알라, 사네, 케인이 앞에서 총공세를 펼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수비수가 없이 경기해도 되는 형태의 플레이가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이어의 기록을 보면 그런 빌드업이 중요하잖아요. 패스 성공률 보세요. 96%. 대단하죠. 패스를 거의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네. 게다가 심지어 수비적으로도 클리어링 3개, 가로채기 2개를 기록했고 롱패스 같은 경우도 8개 중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패스인데 6개를 적중했다. 즉 패스 미스도 그나마 롱패스에서 나왔다. 게다가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공을 잃어버린 것도 4번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이어의 단점이 경합에서 공을 따내는 부분인데 경합을 안 했다. 경합을 안 해도 되는 경기를 라치오가 알겠다. 다른 선수들이 다 해줬다. 예, 그리고 라치오가 도전적인 경기를 안 했다 보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의 단점이 거의 드러날 수 없는 형태였다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짝을 이루고 나온 더리우트의 세부 기록을 살펴봐도 더리우트도 이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죠. 예, 더리우트의 패스 성공률도 94%인데 더리우트는 또 106회, 100회가 넘는 패스를 연결해서 100회를 성공시키면서 더 많은 빌드업 성공을 보여줬고 또 다이어가 이제 헤더 경합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더리우트가 3번의 헤더 경합뿐이긴 하지만 모두 승리하면서 100%의 헤더 승률이 나왔습니다. 더리우트 역시 지상볼 경합은 한 번도 못 이기지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선에서 잘라줬고 라치오가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결국에는 이번 경기는 수비수들에게 요구됐던 게 수비력이 아니라 공격 지원 능력이다. 여기에 있어서 김현정 선수는 치고 올라가서 공격을 지원하는 능력이 좋잖아요. 근데 투엘 감독은 센터백이 풀백이나 앞으로 치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밀려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인틴민의 평점을 봐도 지금 더리우트와 다이어에게 좋은 평점을 줬습니다. 네, 더리우트가 7점인데 센터백으로서 몇 차례 중요한 수비 개입도 했다. 수비도 잘했다. 그리고 그의 발리 슈팅이 바이에른의 2번째 골에 어시스트가 됐고 다이어가 6점인데 보통 준수했다는 얘기예요. 잘했다까지는 아니지만 화려하지 않으나 탄탄하게 펼쳤다. 초반 결정적인 가로채기도 했다. 즉 더리우트와 다이어 이 두 선수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도 이 선수들이 나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플레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BBC의 평점은 아무래도 좀 영국 선수들에게 좀 우호적인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이제 영국 현지 팬들의 평균 평점으로 낸 거다 보니까 물론 케인이 8.08점인 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 케인이 2골을 넣어서 이날 공식 MOM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이어가 7.02점으로 공동 2위이다. 이건 이제 영국 선수들에 대한 영국 팬들의 이제 선호도가 좀 나온 것 같고 또 경기 끝나고 지금 케인에다가 다이어까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다 보니까 원래 평소에는 경기 후 인터뷰를 이제 바이에른 뮌헨 소식까지도 디테일하게 안 했었는데 실시간 중계 다 했는데 그러게요. 이제는 이제 영국 언론들도 당연히 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바이에른에서 뛰니까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다이어가 끝나고 인터뷰했을 때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한다고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가 우리에게 많은 여유를 줬다.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정말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이고 시즌 갈 길이 멀다. 챔피언스리그 모든 게 가능하다. 즉 우승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전력의 측을 봤던 이 다이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와서는 이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케인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는데 챔피언스리그 통산 27번째 골이에요. 예, 이게 잉글랜드 선수로는 통산 30골을 넣은 웨인 루니 다음의 기록인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케인 선수의 커리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루니 선수를 넘어서 잉글랜드 역대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강에서 어떤 팀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8강에서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기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세부 기록을 좀 보면 3대 0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거뒀는데
1차전 때는 바이에른 뮌헨의 유효 슈팅이 제로였는데 이번에는 라치오가 유효 슈팅을 한 차례도 못했어요. 예,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의 슈팅이 무려 24개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일방적인 압도적인 경기였는데요. 이날 경기 초반엔 사실 바이에른 뮌헨도 이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반 12분인데 착한 이가 역습 상황에서 베시노에게 로빙 패스를 딱 줬을 때 이때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함께 뭉쳐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이어가 생각보다 조금 영리하게 뒤로 빠져나오면서 이 베시노가 공을 잡기 전에 발끝으로 공을 탁 커트하는 것. 이게 이제 다이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 플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장면에서 놓쳤더라면 그대로 실점이 이어질 수도 있는 장면이었고요. 35분에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또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었어요. 이 기회에서도 키미가 물론 세트피스 이후 다시 재차 공격이 이어졌던 것이지만 크로스를 올렸을 때 다이어가 또 헤더 슈팅을 가져가면서 네. 골을 노렸어요. 그렇습니다. 다이어가 맞고 넣을 뻔하고 다이어 선수가 진짜로 바이에른에 잘 맞는 건지 다이어가 또 어린 시절을 포르투갈에서 보냈잖아요. 잉글랜드랑 잘 안 맞는 그런 선수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35분에는 이 라치오의 이제 빠른 역습이 한번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역습 기회를 맞았는데, 차카니 선수의 이제 측면 크로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반대쪽으로 들어가던 임모빌레를 겨냥해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거든요. 예, 이걸 더리우트가 잘라내려고 했는데 솔직히 흘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임모빌레가 놓쳤죠. 사실 이 장면은 역시 더리우트의 좀 아쉬운 모습들. 더리우트든지 다이어든지 문전에서 헤더 커트는 김민재 선수에 비해 확실히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준 장면인데 운 좋게 골을 내주지 않았고 그 뒤에는 또 바로 바이에른의 선제골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38분 드디어 계속 파상 공세를 펼치던 바이에른 뮌헨이 점을 만들어냈는데요. 게헤이루 선수가 이날 경기 또 이제 왼쪽 풀백으로서 인버티드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게헤이루가 안쪽으로 공을 끌고 들어올 때 무시할라가 왼쪽 사이드로 빠지니까 그쪽으로 수비수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게헤이루가 전방 중앙에 케인 쪽으로 패스 통로가 열리니까 잘 찔러줬어요. 그 다음에 케인 선수가 공을 받을 때 수비들이 에워싸일 것을 예상하고 원터치를 뒤로 흘려줬거든요. 그러면서 공간이 생깁니다. 파블로비치가 이 공을 받아서 오른쪽 전방으로 전개를 하니까 오른쪽 전방으로 들어갈 때 수비수들이 이제 케인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프리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때 또 밀러가 영리하게 이걸 그냥 헤더 슈팅으로 가져가면은 색이라든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뒤로 헤더를 또 흘려준 거예요. 근데 그 흘려줄 때 케인 선수는 수비 견제를 당하니까 게헤이루가 기점 패스를 연결하고 거기까지 들어와 준 거죠. 여기서 게헤이루가 또 슈팅을 때린 게 아니라 케인에게 공을 넘겨주는 또 한 번의 상대의 움직임을 이제 역이용하는 그런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케인이 헤더 슈팅을 가져가는 정말 팀으로서 만든 엄청난 골. 투엘 감독이 선수단의 이제 장악력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니었다. 비록 선수들이 일부가 투엘 감독을 못마땅해 할 수는 있지만 선수들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성적 내고 싶고 감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태업할 수 없어요. 본인의 커리어가 달린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만큼은 정말 똘똘 뭉쳐서 준비한 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선취골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전반전 이제 종료 직전에 이제 코너킥 상황을 맞았던 바이에른 뮌헨인데 김미 선수의 코너킥을 이제 수비가 걷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간 볼을 더리우트가 아주 강력한 슈팅을 때렸어요. 예, 이 슈팅 자체도 들어갈 뻔했는데 또 이걸 확실하게 넣기 위해서 골키퍼 앞에서 밀러 선수가 헤더로 돌려놓으니까 이건 완전히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골키퍼 앞에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2대0이 되면서 앞선 선제골로 이제 1, 2차전 합계는 1대1이 됐는데 이 골을 통해서 바이에른이 2대1로 역전을 하면서 전반전을 마쳤기 때문에 확실하게 심리적으로 편안해진 상태에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후반전 52분 같은 경우에는 임모빌레의 날카로운 문전 침투를 더리우트가 정말 온몸을 던지면서 차단을 하면서 1, 2차전 합계 역전골에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고 또 좋은 수비도 보이면서 다이어 더리우트가 모두 수비적으로나 공격 가담적으로나 좋은 플레이를 벌이는 와중 속에 66분에 이제 완전히 라치오의 추격 의지를 끊어내는 바이에른의 3대0 쐐기골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파블로비치가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중원 장악력을 보여줬는데요. 파블로비치 선수가 자 밀러에게 연결했고 지금 또 밀러 선수가 돌아 들어가던 사네를 보고 지금 좋은 패스 연결했거든요. 사네의 왼발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골키퍼가 이걸 쳐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던 해리 케인 선수가 왼발로 쑥 밀어넣으면서 3대0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이 결정적이었어요. 네, 이 장면도 결국은 미드필더, 이선 공격수, 측면 공격수, 전방 공격수로 이어지는 패턴, 준비된 플레이가 나온 것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파블로비치의 이날 중원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파블로비치 선수가 이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 선수가 나이도 지금 어린 선수고 바이에른 뮌헨의 유스 출신의 선수입니다. 이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죠? 예, 알베르토의 결정적인 슈팅을 파블로비치가 잘라내는 장면인데 네. 더리우트와 다이어의 부족한 이제
앞선 수비를 파블로비치가 다 커버해줬어요.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블로비치가 결정적인 기점 패스 그리고 스루 패스, 로빙 패스뿐 아니라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제 수비도 많이 해주고 공중볼 경합도 해주고 공도 다 잘라주고 이런 플레이를 해주니까 좀 부담이 덜었다. 다이어와 더리히트의 부담을 파블로비치가 많이 커버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8분에 이제 선수 교체를 단행을 했는데 마티스 텔과 알폰소 데이비스를 투입하면서 계속 좀 공격적인 전개를 가져갔던 투엘 감독인데 게이르와 활약이 좋았던 토마스 밀러를 뺐습니다. 경기가 좀 기울었다고 본 거죠. 예, 이후에는 뭐 심지어 부상에서 갓 돌아온 라이머와 그나브리까지 투입할 정도로 경기는 이제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다. 결국엔 실제로 그대로 3대 0으로 끝나는데요. 초엘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공식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는 매우 규율이 좋았다. 즉 팀이 준비한 대로 플레이를 했다. 단련된 플레이였다. 정신력도 잃지 않았다. 과감하기도 했고 리듬도 좋았다. 결국에는 하필이면 김민재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규율이 좋았다는 얘기들이 나온 것이 의미심장한데 지난 주말 프라이부르크전 무승부 이후 초엘 감독이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센터백이 풀백 뒤에서 뛰고 있는 모습은 논의된 바가 없는 일이다. 포지션에 있어서 규율이 부족했다. 즉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가 우리가 원하는 규율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 이날 경기에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 김민재 선수의 성향이 현재 초엘 감독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게 뭐 초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나폴리 시절에 보여줬던 그 강점이 되는 플레이를 투헬 감독은 그건 원치 않는다는 것. 근데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풀백 쪽이 자꾸 뚫리고 그쪽을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경기 중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중엔 또 선수들이 자기만의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엘 감독은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왜 안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나갔을 때 못 자를 수도 있잖아요. 공격 가담했을 때 그게 성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라이부르크 전에 김민재 선수가 올라가서 무시할라에게 패스 준 거를 무시할라가 수비 3-4명 다 제끼고 골을 넣어서 어시스트가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무시할라가 공을 잡는 순간 잘렸다. 잘리자마자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역습 맞고 실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김민재 선수의 공격적이고 과감한 플레이가 지금 바이에른의 다른 동료 선수들의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초엘 감독이 했을 수 있고 김민재 선수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에 그런 장면이 나온 것은 김민재 선수의 성향이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쓸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생각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전에 이 초엘 감독이 얼마나 선수들에게 동기부여 연설을 강하게 했으면 발가락이 부러졌을까요? 예, 발가락이 부러져서 절뚝거렸다고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초엘 감독이 이번 경기에 열심히 했다. 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 빌트지에서는 초엘 감독을 빨리 경질해야 된다. 이미 올 시즌이 끝나고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감독도 대충 하지 않겠냐. 선수들도 말을 안 듣지 않겠냐. 그러면서 과거 이제 바이에른의 레전드였던 로번과 리베리가 각각 이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레전드로 와서 팀을 이끌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들의 이 로벤과 리베리의 관계자들이 좀 이제 기자에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이 틀렸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네. 초엘 감독은 내가 올 시즌 끝나고 물러나기로 했어도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가치가 달렸기 때문에 라치오전에 정말 열심히 했고 선수들도 초엘 감독이 떠나든 말든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르 디렉터가 이제 갓 부임을 했잖아요. 에베르 디렉터가 이제 경기 전에 또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투엘 감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초엘 감독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챔스에서 탈락해도 경질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탈락 안 하고 8강에 갔잖아요. 감독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선수들도 굉장히 열기를 보였다. 우리는 팀으로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경기를 한 이상 투엘 감독이 시즌 끝날 때까지 경질되지 않고 이번 시즌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투엘 감독의 후임으로 누가 오냐? 사비 알론소가 가장 근접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는 심지어 알론소 감독과 바이에른 뮌헨 수뇌부가 이미 미팅을 가졌고 알론소 감독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매체인 스포르트 빌트는 부인하는 보도를 냈어요. 레버쿠젠에서 그 보도에 대해서 화를 냈다. 협의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그런 보도를 했고 또 빌트지의 유력 기자 중에 한 명인 바이에른 담당 기자인 알트체플 역시 알론소가 바이에른의 합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바이에른 쪽에서는 대안을 찾아야 될 상황이다. 알론소가 예약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데체르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코치를 다 들여야 되는 그런 대대 개편이 필요하기도 하고 과거 이제 바이에른 2군 감독이었던 오히려 슈투트가르트의 헤네스, 제바스티안 헤네스가 뭐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헤네스가 슈투트가르트를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 일정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졌습니다. 리그에서 탄력을 받고 또 선두 경쟁, 선두 추격을 할 수 있을지
마인츠를 상대로 경기를 갔는데요.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의 승점차가 워낙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게다가 레버쿠젠도 유로파리그 일정을 병행하긴 하지만 카라바흐는 확실하게 약한 팀이다 보니까 당분간 이제 레버쿠젠이 연전연승을 할 것 같고, 바이에른은 사실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에는 조금 이제 전술 점검도 좀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올인해야 된다. 실제로 투엘 감독이 첼시에서 자신의 또 가치를 높였던 게 중도 부임했음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바이에른 뮌헨에서 챔스 우승을 한다면 투엘 감독이 이대로 팀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성도 유지하고 바이에른도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도 8강에 올랐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 라치오전을 비록 밀려났지만 또 8강에서 어떤 팀을 만나냐에 따라서 다시 또 주전으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 올 시즌 한국인 선수로서 또 박지성, 손흥민 선수에 이어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 오르는 이제 새로운 선수로 등장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또 이 챔피언스리그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